사실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 싸움에서 또는 미국과의 치킨 전쟁에서 버티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손해보기 직전이나 일부는 손해볼지언정 보조금 줘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인지도를 쌓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때까지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입장에선 지금 미국 수출과 유럽 수출이 옛날만큼 녹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은 엄청 크게 지어놨는데, 왜냐하면 물건을 싸게 생산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을 크게 지어놨었을 때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 딜레마는, 공장이 하루를 쉬게 되면 고정비 지출이 엄청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건비만 해도 작은 공장에 비해 큰 공장은 하루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엄청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어떻게든 이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수출 녹록지 않고 유럽도 녹록지 않고,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성과를 내느냐 했었을 때 본인들 바로 아래에 있는 시장인 동남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동남아 시장의 전역을 잠식해 들어가서 지금은 동남아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러면 도요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자동차가 동남아 대부분 운행되는 모습을 거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제품을 동남아에 쏟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도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이 물건을 등 떠밀다시피 팔지 않고서는 회사 존립 자체도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동남아 진출을 적극 모색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의 얘기로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동남아 시장 상당히 다 잠식했고요. 그럼 그 다음 어디를 쳐다봤느냐 했었을 때 남은 시장은 당연히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중에 중국 제품이 거의 시장의 점유율을 못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동남아 점령 이후 한국과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백색가전 부분과 자동차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 시장 전역에서 중국 제품과 우리 기업 제품이 크게 한판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목표가 시장을 박살낼 그 목표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여파, 그리고 코로나 이후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수 경제, 이것 때문에 중국의 많은 제조업 현장은 물건을 내수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거의 벌크로 수출할 수 있는 경로도 많이 단절돼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B2C 직접, 그러니까 한 개개인과 회사가 직접적으로 링크돼서 B2C 사업에서 추가적인 교두보를 마련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라든가 쉐인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하나 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 즉 쉐인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접했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그동안 우리나라 내부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을 샀던 것이 오히려 중국의 테무와 똑같은 제품이었는데 테무에 들어가니까 더 싸네. 그리고 테무를 통해서 동일한 면티를 하나 사거나 반바지를 하나 살 때도 그냥 국내에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사는 것보다도 거기서 사는 게 더 싸네, 이런 심리가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무나 쉐인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적으로 해당 시장에 진출했던 중국 기업이 있는 그 나라들 같은 경우, 그 나라들 현지 기업들이 자꾸 고사하거나 좌초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 그들의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했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중국이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나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등등에서도 중국 제품 때문에 우리 산업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라는 여론이 공고해지면 다시 중국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어느 해당 국가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해당 국가의 산업 생태계를 초토화한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 전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의 우위 정도를 점하는 것을 사실 원하는 것이지 초토화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절대 중국이 원해서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B2C 시장에서는 보호무역을 워킹하게끔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웅단체빵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매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맡기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형태로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가 간간히 구매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적어도 B2C 시장에서 완벽한 보호무역주의가 작동한다는 건 지금과 같은 유통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국가 단위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한다라는 것은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경로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대량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차원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필터링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멕시코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중국산 제품 때문에 자국의 상인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경로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국가들이 일자리는 줄어든다, 기업들이 고사되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려도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플랫폼 자체에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을 거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중국은 대부분의 국가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교역 대상국입니다. 그런 교역 대상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채널을 어느 나라에선 아예 앱스토어에서 깔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재 조치를 해버렸다? 아니면 그 회사와의 거래는 신용카드 거래를 단절해버렸다? 이렇게 했었을 때 중국에게 받을 통상 보복들이 또 만만치 않을 겁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했었을 때 중국과의 그 수많은 다방면의 교역과 상호 무역, 여기에 대해서 어떤 데미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국가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은 버티기 싸움에서 또는 미국과의 치킨 전쟁에서 버티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밀어내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요.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손해보기 직전이나 일부는 손해볼지언정 보조금 줘가면서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인지도를 쌓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때까지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패턴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습관성 구매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면 더 이상 이런 밀어내기 전략은 안 할 겁니다. 이게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이런 출혈 경쟁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쿠팡입니다. 정말 엄청난 출혈 경쟁을 감내하고 정말 거의 10년 이상 엄청난 누적 적자를 감내했었습니다만 결국 업계 1위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로켓 쿠팡 이용하거나 그럴 때 구독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업계에서 갑의 위치에서 활동을 하는 면면들을 간간히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도 희망하는 바가 그런 쿠팡과 같은 산업 내의 입지 전환, 그걸 통하면 자연스럽게 그 전에 손해봤던 것도 벌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때 만들겠죠.
이미 사실 위협이 시작됐고요. 많은 업종에서 지금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유통됐던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이 중국에선 더 이상 판매가 안 되니까 싼 가격에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한국의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면서 건설회사들도 뭔가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이득을 확보해야 될 그런 대안이 필요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산 건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값싼 중국산 건자재를 사용하는 걸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약간의 이익을 통해서 그간 엄청나게 치솟은 물가, 이 물가로 손해본 것을 일부 커버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득으로 가져가는 행태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밑에 있는 여수산단을 비롯해서 여러 건자재와 관련된 기초적인 석유화학 산업단지들 중에 일부는 그 생태계가 좌초되기 직전까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분명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중국 내수의 문제가 생기다 보니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들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남아 국가 못지않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미국이 나름대로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이 시장 규모로 봤었을 때나 아니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었을 때 뭐 백중지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앞선 평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산 물건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제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가격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은 공급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미 전개된 흐름이라서 크게 우려할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는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분야마저도 중국이 추격을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FTA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은 오히려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서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한국에 편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제품이 중국에 편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따라서 이런 구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오히려 FTA로 유리한 교두보를 만들려는 전략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해진 부분이 더 많아진 것도 있겠구나라고,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맞을 겁니다.